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은 이번 시간에는 264페이지 재고자산부터 또 풀어볼까요? 재고자산 풀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1번.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매출 원가를 가장 작게 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자, 매출 원가가 여러분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비용을 작게 하면 이익을 생각하세요. 비용을 작게 하면 이익은 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익이 크게 나오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 기준으로는 외워야 되는데 선, 이, 총, 후 이렇게 돼요. 순서가. 선, 이, 총, 후.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 선, 이, 총, 후 순서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세 번째가 총평균법, 마지막이 후입선출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은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선이 총후로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를 알아두시면 1번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물었어요. 매출 원가를 적게 한다. 매출 원가를 작게 하는 것은 이익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작게 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익을 크게 하는 방법, 답은 1번이죠.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이 제일 이익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단 앞에서 말한 대로 여기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뭐냐? 물가는 계속 상승한다 라는 가정이에요. 수량은 동일하다. 재고 수량이 많으면 당연히 매출 원가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이 같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이런 식의 문제를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상품거래 내역입니다. 총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는 주로 선입선출 문제만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총평균법 문제 나왔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구하든 재고 금액을 구하든 총평균법으로 질문을 하면은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야 돼요. 평균 단가. 자, 기초하고 3월 1일 날 매입한 거. 그 다음에 8월 1일 날 매입했죠? 요 세 건을 세 건. 요 세 건의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매출만 빼고 매입을 모두 금액과 수량을 구해야 돼요. 자, 1월 1일 날의 금액은 50만원, 3월 1일 날 금액은 4, 5, 20, 4, 1은 4, 60만원, 8월 1일 날의 금액은 2,000원짜리 100개면 20만원. 네. 금액의 합계를 더합니다. 그래서 금액의 합계는 130만원. 자, 130만원의 금액을 수량으로 나눕니다. 100개, 400개, 500개. 1000개죠.
130만 원 나누기 1000 하면은 1300원의 평균 단가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평균 단가 1300원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하면 됩니다. 자, 매출 원가는 매출한 수량을 가지고 이 평균 단가에다 곱하면 돼요. 1300원. 자, 매출 수량이 몇 개냐면은 5월 1일 날 200개, 9월 1일 날 100개, 3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300개를 팔았는데 얼마짜리를 팔았냐? 1300원짜리. 이게 매출 원가. 300개 곱하기 1300원 하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39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39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총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재고 자산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재고 자산을 구하라고 할 때도 평균 단가를 이렇게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재고 수량을 곱하면 돼요. 자, 우리가 몇 개 샀어요? 1000개를 사가지고 300개 팔았으니까 재고는 700개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얼마냐 그러면 700개 재고에다가 여기 1300원을 곱하고 이게 재고 금액입니다. 700개 재고 곱하기 1300원 91만 원이 재고 금액이에요. 재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91만 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대입시켜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품 계정이 이렇게 있으면 기초가 차변, 매입이 차변이죠. 기초가 요 50만 원이잖아요. 요거 1월 1일 거. 매입이 요 두 개가 매입이죠. 80만 원이죠. 차변의 합계 1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요거 아까 300개짜리 이거 구해놓은 거죠. 39만 원. 매출원가가 이 자리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예요? 요거 91만 원이죠. 이게 기말이죠. 이거 더해보세요. 130만 원 나오죠. 그래서 T계정으로 짝을 맞춰도 이게 딱 맞습니다. 계산해가지고 짝을 맞춰도. 그래서 3번 문제를 풀 때 이 T계정까지 맞춰볼 필요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매출 원가만 빨리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39만 원이라는 걸 산출을 해내려면 첫째, 평균 단가를 빨리 구해라. 평균 단가 구하는 요령은 기초, 단기 매입 금액을 다 더해서 매입 수량 1000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매출을 몇 개 했느냐 그 개수에다가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게 매출원가예요. 그래서 여기 39만 원이 여기 매출원가 자리, 기말 재고액이 여기. 네, 3번 문제 2번입니다. 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출제 경향을 보면 총평균법으로 문제를 내거나 선입선출법으로 문제를 내거나 그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뭐 후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으로 문제를 본 거는 기억이 거의 안 날 정도예요. 책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기출문제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출제는 할 수는 있어요. 출제 범위에 들어있긴 하니까. 자, 4번을
넘어가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 상품의 2월 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해라. 아까는 매출 원가를 계산해라. 이번에는 재고액을 계산해라. 재고자산 평가는 평균법이다. 총평균법. 네, 총평균법은 여러분 아다시피 먼저 평균을 구해라. 뭘 가지고 평균을 구하느냐? 기초하고 매입한 금액하고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돼요. 기초가 3만원, 매입이 1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1만원입니다. 매입 금액이. 이것을 매입 수량으로 나누어요. 1000개네요. 이것도. 예, 1000개. 그러면 210원이라는 단가를 우리가 평균 단가라고 그래요. 210원. 이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금액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수량을 여기다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1000개를 사가지고 400개를 팔았죠? 그러면 600개가 재고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600개 하면 돼요. 네, 요게 재고 금액이에요. 그래서 210원 곱하기 600개 해주면 126,000원이 나오네요. 126,000원을 답에서 찾으시면 된다. 126,000원. 만약에 이 문제를 아까 앞에서 3번 문제처럼 매출 원가가 얼마냐 그러면 이 평균 단가 구한 거에다가 여기 400개 곱하면 돼요. 200개, 200개, 400개. 그게 매출 원가. 600개 곱하면 재고 금액.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장부상의 기말 상품이 100개였으나 장부는 재고가 100개래요.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 90개가 남아있었다. 기말 상품의 단가는 200원이래요. 한 개당 200원짜리. 감모 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금액과 분류로 옳은 것은? 자, 우선 분류. 정상 감모는 뭐로 분류해요? 네, 매출 원가로 분류한다. 매출 원가로. 그러면 이제 금액은 100개와 90개 차이가 10개잖아요. 10개를 200원을 곱하면 되죠. 한 개당 200원씩이니까. 그래서 10개 곱하기 200원은 2,000원이죠. 2,000원이 답이 됩니다. 만약에 7번에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감모 손실의 원인이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1번입니다. 답은 영업의 비용으로 2,000원. 정상 감모다. 그러면 매출 원가로 2,000원.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한 수량 결정 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다. 맞습니다. 수량을 결정하려면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 아니면 재고조사를 하는 방법. 근데 대개 다 두 가지를 겸하고 있어요. 1번 맞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 금액에 매입 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다. 맞죠? 매입 원가에 다 포함됩니다.
다음 3번.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맞아요. 감모 손실 중에 정상 감모도 매출 원가.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발생한 평가 손실도 매출 원가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 4번. 재고자산의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이게 틀렸어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알고 있죠? 영업의 비용이다. 4번이 틀렸다. 다음에 1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에는 정상적인,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금희님, 제가 만약에 재고자산이 뭐죠? 이렇게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상품, 제품 이런 거. 네, 50점. 나머지 50점 채워보세요. 네, 상품, 제품 이런 거 80점 드릴게요. 80점. 원재료. 네, 종류를 말씀하셨어요. 재고자산의 종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 그러면 자, 상품, 제품, 제공품 이런 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게 재고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재고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품, 제품 하면은 뭐 100점 드려도 되죠. 예. 재고자산이 뭔가요? 했을 때는 그 답변보다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게 재고자산입니다. 예.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뭘까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것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예.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있거든요. 그건 무슨 자산일까요? 투자자산.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정의를 한번 따져봤어요. 재고자산이 뭐냐? 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생산에 투입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제조업에서는 생산에 투입하는 것도 결국에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것도 원재료를 당장 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원재료를 생산에 투입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판매할 목적 또는 생산에 투입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혹시 그런 보기가 있는지.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된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네. 예, 1번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뭐 아주 훌륭한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맞았어요.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아까 말씀 나왔죠? 가격의 하락으로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이다.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재고자산에서 빼줘야죠. 그래서 대변의 상품, 차변의 상품 평가 손실 해가지고 상품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비용으로 들어가고 대변의 상품은 자산 감소가 되는 거예요. 2번 맞았어요. 다음 3번.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알고 있죠? 영업의 비용. 4번.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가격이 올랐대요.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계상한다. 틀렸어요. 가격이 상승한 것은요, 평가하지 않아요. 다만 전기에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래가지고 평가 손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차기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전기의 평가 손실을 인식한 것만큼만 평가 손실 환입으로 잡아요. 평가 이익 이렇게 안 잡고 평가 손실 환입.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건 평가 이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저가법 기억나시나요? 재고자산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낮았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평가한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올랐을 땐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에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평가 손실을 인식했어요. 매출원가에 가산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에 하락한 부분만큼만 평가 손실 환입 잡아가지고 매출원가에서 그때 빼줘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런 이론에 관련된 실기 문제는 FAT 1급에서는 출제를 안 하는 편이에요. 직접 전표 작성하게끔은. 나오면 이렇게 이론으로만 나와요.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경우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포함해야죠. 돈을 빌리면서 우리가 우리 회사의 상품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 우리 거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말에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2번. 선적지 인도조건 상품 판매 시 선적이 완료된 재고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틀렸죠. 선적지 인도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구매자의 재고가 된 겁니다. 판매자의 권리가 없어요. 선적지 인도조건은. 그래서 선적지 인도조건의 상품 판매 시 선적이 완료되면은 그 재고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적성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적성품이라는 것은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보내놓은 재고를 말해요.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보내놓은 재고. 그러니까 뭐 이마트라든가 하이마트라든가 이런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우리 제품 또는 우리 상품을 거기다 팔아달라고 위탁한 거. 이게 적성품입니다.
그러면 하이마트나 이마트에서 그것이 소비자 손으로 넘어가야 그때 우리는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마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적성품은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시켜야 돼. 자, 4번 시송품. 자, 적성품과 시송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송품은 사용해 보라고 소비자에게 준 거예요.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시송품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매입자가 사겠다라는 의사 표시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맞죠. 자, 그래서 13번,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적성품, 시송품 이런 용어 또는 선적지 인도기준 이런 거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15번을 볼까요?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직원 간 대화에서 가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심 과장이 윤대리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로부터 판매용 컴퓨터를 매입하는 경우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하는가? 판매용 컴퓨터를 매입하면 차변에 뭘까요, 여러분? 상품. 그렇죠. 윤대리가 판매용 컴퓨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품 계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겠죠. 네. 그런데 심 과장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회사가 업무용 가구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하는가요? 그랬어요. 가구를 외상으로 샀대요. 그러면 과장님 그때는 무슨 계정으로 사용한다 그래야 돼요? 미지급금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상품 미지급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문제 다 풀어봤고요. 투자자산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번.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700만 원에 취득했어요. 투자 부동산입니다. 2번.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주당 5,000원에 장기 보유 목적.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입니다. 3번. 단기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 1,000주를 주당 4,000원에 취득했어요.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요. 단기 금융상품도 사실상 성격은 투자 성격입니다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는 안 해요.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투자자산이에요. 단기 금융상품들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은 투자자가 성격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산으로 분류는 안 합니다. 단기 금융상품. 그래서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삼성의 사채를 1,000만 원에 발행 시에 취득했다. 예. 하여튼 사채를 샀다는 거예요. 삼성 사채. 요거 투자자산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아까 제가 유가증권 중에서 공정가치 오타가 있었네.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유가증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만기 보유증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도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자,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 거죠. 네, 자산 합계 175만원, 부채 여기까지죠.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요건데 자, 이익잉여금은 5만원이다. 이익잉여금이 5만원이 되는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네. 예. 요게 그러면 170만원이면 이게 5만원이 돼야 되죠. 맞나요? 170 나오네. 그러면 1번은 맞죠? 5만원 맞다. 2번 유동자산은 75만원이다. 자, 거기에 유동자산이 뭔지 한번 원서윤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예, 이거 하고요. 매출채권 하고요. 상품 여기까지죠. 예. 그래서 요거 더해 보면은 틀렸네요. 유동자산은 상품까지가 유동자산이니까 115만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115만원. 그러면은 3번은 맞았겠죠? 투자자산이 10만원이다. 이게 투자자산이 장기투자증권, 요게 투자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60만원이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여기 밑에 있는 건물이 뭐예요? 유형자산. 네. 투자자산, 유형자산. 요거 합치면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60만원 맞죠? 다음은 유무형 기타 비유동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아까 문제하고 똑같아요. 유동자산이 75만원이다. 유동자산 하면은 여기 상품까지입니다. 틀렸죠? 네. 답이 1번입니다. 75만원 아니다. 투자자산은 10만원이다. 투자부동산. 비유동부채는 120이다. 비유동부채가 뭐냐? 장기차입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게 비유동부채예요. 맞죠? 자본은 25만원이다. 자본이라는 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요 두 개를 더하면 자본이 되죠. 맞죠? 다음에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은 특허권 무형자산, 영업권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무형자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라가 되겠네요. 가나라. 장기대여금은 비유동자산,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예, 유동자산이면서 당좌자산.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상각. 1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2번 무형자산의 소비 행태를 반영한 정액법, 정률법 등 다양한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정액법입니다. 정률법 사용한다? 틀렸어요.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무형자산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하고는 최대로 20년 안에 다 상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한공의 22년도 무형자산과 관련한 지출액 중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냐? 자,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을 얼마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은 비용이다. 예. 그 다음에 제품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 30만 원이다. 이 중 10만 원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것도 비용. 그래서 개발 단계에 지출한 것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입니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다만 개발 단계에서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자산 충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은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50만 원 비용,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거 10만 원. 답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건 60만 원.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 가격뿐 아니라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후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은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원가를 절감하는 지출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손혜원님 안 나오셨죠? 네. 박은경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서 지출했거나 원가 절감을 현저하게 절감하는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뭘로 처리해야죠? 자산.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는 자산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이 있다. 여러분 공부했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잘못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그렇죠. 비용이 들었으니까 과소. 4번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은 매 기간 감소한다. 그렇죠. 정액법은 매 기간 동일합니다. 금액이 동일해요. 그러나 정률법은 그래프를 그리면 정률법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기간, 여기가 금액일 때 정률법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감소합니다. 첫 해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요. 점점 작게 해요. 그것이 정률법이고 정액법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수평 매년 동일하다. 그래서 정률법은 매기간 감소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체감잔액법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체감잔액법이다. 점점점 감소한다 이런 의미죠. 자, 9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볼까요?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대금의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맞습니다. 건설회사가 분양 목적으로, 분양이 뭐예요? 판매죠. 판매. 분양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유형자산일까요? 재고자산이죠.
2번 틀렸습니다.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으려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지어서 나중에 그 토지까지 그 건물주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이라고. 3번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맞죠? 토지 감가상각하는 거 아닙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이것도 감가상각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이 딱 계정과목 요 2개뿐이에요. 토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4번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맞아요.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률법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기초장부금액에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아요. 네, 우리가 이걸 정률이라고 그러죠. 감가상각률. 2번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비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계상되므로 총 생산 가능량을 알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생산량 비례법은 비율을 계산해야 되니까 총 생산 가능량 분의 당기 생산량 이걸 가지고 비율을 계산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지만 현금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감가상각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용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감소합니다.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현금이 지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감가상각을 600만 원을 했다 해서 600만 원을 누구에겐가 지불하는 게 아니죠. 600만 원은 이미 지불했어요. 건물 매입하면서. 그것을 이번에 비용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을 시키긴 하지만 현금 지출이 있는 건 아니다. 3번 맞는 거예요. 4번 감가상각은 기말 현재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절차이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공정가치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에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예요.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4번 틀렸습니다.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평가 모델이라고 해서 회계정책상 토지나 건물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그거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라고 그래요. 유형자산의 재평가라고 하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4번 틀렸다. 다음 15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비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액을 감소시킨다. 네,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액이 감소합니다. 왜 그러느냐? 감가상각비는 차변에 오지만 대변에 오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와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이므로 자산 총액을 감소시켜요. 2번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상각률이 정해지면
잔존가액의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정률법은 잔존가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각률만 이용해서 계산해요. 2번 맞습니다. 3번 볼까요? 정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한다. 네,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 이용됩니다. 감가상각비. 4번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건 틀렸어요. 영향이 있죠. 왜냐?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거든요. 판매관리비를 당기분을 처분하는 연도과의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인데 그거를 반영을 안 하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미치죠. 계산해야 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반영을 안 하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이므로 계상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4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17번 보세요.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연수가 5년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았으면 차변이 뭘까요? 건물. 엘리베이터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차변에 건물 1,000만 원 잡아야 돼요. 왜 엘리베이터가 건물이지? 엘리베이터 설치해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증대됐다잖아요. 건물의 가치가. 네,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이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 만약에 10억이 지금 시가가 10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건물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딱 놓았어요.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만약에 1억이 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 10억에 파는 게 아니라 11억을 받아야죠. 네. 그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내용 연수까지 증가시켰어요. 이러면은 자산 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잡는 거다. 그래서 차변에 건물. 만약에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돼 가지고요, 유리창을 교체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지출됐어요. 그거는 차변이 뭘까요? 네, 그건 수선비입니다. 그건 수선비. 유리창을 바꿨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건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하죠. 그것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서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자, 수익적 지출이 비용입니다. 비용. 그런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어요.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익. 자, 비용을 자본으로 잘못 처리했으면 이익은 과대하게 나오겠죠.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예. 과소가 아니라 과대. 올바른 거 찾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본. 자, 자본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
이익하고 영향이 있으면 자본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익이 과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자본도 과대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했기 때문에 이익이 과대해졌습니다. 그러면 자본도 과대해져야 돼요. 과소가 아니에요. 다음에 3번 부채.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하고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비용이냐 자산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4번 자산의 과대. 답은 4번이네요. 이건 맞았죠?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커지죠. 자산이 과대해진다. 비용으로 처리할 걸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산이 과대해진다. 4번은 맞았습니다. 21번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내용이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냐. 자, 자본적 지출인가 따져보세요. 첫 번째, 건물에 냉난방 설치를 했고요.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에어컨을 샀다는 게 아니고 건물을 이게 뜯어가지고 이게 그 내부에 장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불량률 감소 장치를 설치해가지고요. 예, 제품의 불량률을 감소시켰어요. 생산성을 증대시키거나 불량을 감소시키는 이런 투자도, 이런 비용도 자산으로 봅니다. 기계장치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자본적 지출. 세 번째, 본사 건물에 도색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한대요. 이거는 뭘까요? 수익적 지출, 수선비.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더러워지니까. 수선비. 자본적 지출 아니에요. 다음에 네 번째, 운행 중인 화물차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물차의 내용 연수가 연장됐어요. 자본적 지출. 이건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예, 자본적 지출이 어떤 것들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 돼요. 6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단기와 차기에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아유, 단기만 물어보지 차기 끝까지 물어봐. 네, 차기 끝까지 물어보면 약간 헷갈려요. 우선 단기만 기준으로 일단 맞춰보세요. 자, 아까 어디에선가 이 문제 나왔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비용이 과소해가지고 이익이 과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이 과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기 순이익만 물어봤어요. 단기 순이익은 과대해진다. 1번 맞았어요. 2번도 맞았어요. 과대해진다. 자, 3, 4번은 틀렸습니다. 예, 단기에서 벌써 틀렸어요. 수익적 지출이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이익은 커지는 거예요. 비용을 빼먹었으니까. 예, 이익이 커지니까 1, 2번이 단기 순이익은 맞았어요. 그러면 차기가 어떻게 될까?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 유형자산이니까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1억이 들어갔어요. 현재 건물에 지금 미상각 잔액이 가령 5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5억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고 1억 원이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 이거는 지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자,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페인트 공사를 했어요. 네, 페인트 공사하는데 건물이 굉장히 커가지고 한 5천만 원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5천만 원. 지금 건물의 장부 금액은 5억이에요. 5억. 그런데 페인트 공사했으니까 수성비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5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5억 5천. 그 5억 5천을 감가상각하니까 내년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보다 더 늘어나요. 내년도 감가상각비가. 이해 가시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은 내년도에는 차기에는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일부분 증가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기의 이익은 과소하다,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왜 내년도 이익이 왜 감소할까? 취득원가가 늘어나가지고 내년도 감가상각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근데 뭐 오늘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네. 하여튼 내일 시험은 여러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교재에 놓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